내 새끼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낳은 아이예요. 어머니께선 어머니 아들 잘 키우셨으니 이제 저도 제 아이를 제 방식대로 키우게 해주세요. 그날 며느리 선영이의 눈빛은 살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섭섭한 소리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다고 자부했는데 손주 준이가 태어난 후 우리 사이는 매일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준이를 사랑하는 마음뿐이었는데 왜 선영이는 저를 적처럼 대하는 걸까요? 제 이름은 김영숙, 65입니다. 저는 아들 정우를 낳고 키운 지 20해 만에 찾아온 손주 준이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정우를 낳았을 때 저는 친정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터라 제대로 된 산후조리도 못하고 모든 육아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때의 서러움과 후회, 그리고 더 잘 키우고 싶었다는 미련이 제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준이는 저에게 그 응어리를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준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산후조리원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아가야, 할미가 왔단다. 우리 강아지 보고 싶었지. 유리창 너머로 준이의 작은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선영이는 제 그런 모습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며느 시간 지켜주세요. 그리고 준이 자꾸 안아주시면 버릇 나빠진대요. 간호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영이는 늘 과학적인 육아와 전문가의 지침을 내세우며 저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그런 선영이가 낯설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키울 때는 그저 푹 안아주고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전부였는데 말입니다. 준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던 날, 저는 며느리의 아파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들 정우가 제게 간곡히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선영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자꾸 준이한테 짜증을 내는 것 같아요. 엄마가 가서 선영이 좀 돌봐주세요. 선영이도 엄마가 도와주는 걸 원해요. 정우의 말에 저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래, 아무리 똑똑한 며느리라도 초사는 힘든 법이지. 결국 내 도움이 필요할 거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의 텃밭에서 직접 기른 재료들로 만든 장아찌와 김치, 그리고 아들을 위해 아껴뒀던 귀한 한약재까지 챙겼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선영이는 저를 반기는 대신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고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일단 제 방에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아 방식은 제 방식대로 해주셔야 해요. 특히 함부로 모유 수유 시간에 개입하거나 밤잠 재울 때 안아주지 마세요. 선영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제가 육아를 도와주러 온 것인지 아니면 지시를 받는 도우미로 온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고 들어섰습니다. 오직 준이를 볼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요. 그때 제가 며느리의 그 싸늘한 눈빛을 보고 돌아섰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저는 손주를 향한 집착 때문에 며느리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준이를 안는 순간 우리 사이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며느리 선영이는 육아용품부터 준이의 생활 패턴까지 모든 것을 매뉴얼처럼 관리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끓인 곰국을 선영이는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저염식으로만 식단 관리하고 있어요.
준이 모유 수유에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요. 제가 밤새도록 준이의 울음을 달래주면 선영이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안아주면 어떡해요? 밤잠 독립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몇 달 동안 힘들게 잡은 습관을 왜 한 번에 무너뜨리세요? 선영이의 내 새끼에 대한 방어벽은 상상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키울 때는 시어머니가 오시면 천군만 말을 얻은 듯 기뻐하며 모든 것을 맡겼는데 선영이는 제가 뭘 하든 방해자나 위협 요소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준이의 분유를 먹일 때 일어났습니다. 준이가 모유를 잘 먹지 못하고 울기에 저는 전몸살 올까봐 걱정되어 조심스럽게 분유를 타서 먹였습니다. 아기가 배불리 먹고 잠든 모습을 보니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돌아온 선영이가 이 사실을 알고는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어머니 때문에 전몸살 나도 책임지실 거예요. 모유 수유 중인데 왜 함부로 분유를 먹이세요? 저희는 완모할 계획이란 말이에요. 선영이는 제 눈앞에서 그 분유병을 집어던졌습니다. 분유가 사방으로 튀었고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선영아,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이게 할 짓이니 나는 내가 힘들까봐, 준이가 배고플까봐 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안 힘들어요. 어머니 때문에 더 힘들어요. 어머니의 육아 방식은 구시대적이에요. 제 아이는 제가 지킵니다. 선영이는 준이를 안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서서 며느리에게 내 방식대로 키우게 해달라는 말을 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평생을 며느리에게 베풀었던 모든 사랑과 배려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정우는 늘 이 싸움의 한가운데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엄마, 선영이 좀 이해해 주세요. 얘가 요즘 많이 예민해요.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정우야, 내 아내는 나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아. 나를 준이를 뺏으러 온 도둑으로 생각해. 나는 그저 준이를 사랑하는 마음뿐인데 왜 나를 이렇게 내치는지 모르겠다. 정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양쪽의 짜증을 피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의 그 피곤한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더 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마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구나. 이 모든 갈등이 저의 지나친 집착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도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선영이는 점점 더 심하게 저를 피했습니다. 제가 준이를 안아주려고만 해도 선영이는 됐어요. 제가 안을게요라며 재빨리 준이를 채갔습니다. 저는 준이의 방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밤 잠을 자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늘 퀭한 눈으로 집안을 서성이거나 준이가 자는 모습을 불안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걱정되어 선영아, 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인다. 병원에라도 가봐라 라고 권하면 그녀는 더욱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저 멀쩡해요. 준이는 제가 완벽하게 돌보고 있으니 어머니는 걱정 말고 쉬세요. 그녀는 멀쩡하다는 것을 강박적으로 증명하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우연히 선영이가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준이야, 미안해. 엄마가 왜 이렇게 못난 엄마일까? 왜 내가 예쁘지 않을까? 그녀의 울음소리는 너무나 처절했고 저는 그 순간 선영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저러니 내가 준이를 돌봐야 한다는 이기적인 판단이 먼저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저의 갈등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사건은 준이의 예방접종 날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준이가 주사를 맞고 열이 오를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저는 괜찮다. 애들은 다 크는 과정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외출한 사이 저는 준이에게 미지근한 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와 이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준이한테 물 먹이시는 거예요. 제가 의사 선생님이 모유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라도 장염이라도 걸리면 어쩌시려고요. 선영이는 울부짖듯 소리쳤고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내가 내 친정엄마다. 내가 낳은 자식, 내가 내 방식대로 키우는 게 무슨 문제야.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 마땅한 거 아니니. 내가 힘들까봐 내 시간, 내 돈 다 쏟아부었는데 제가 언제 어머니께 와 달라고 했어요. 아들이 부탁한 거지. 저 지금 어머니 때문에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집착 때문에 제가 제 아이를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하고 있어요. 선영이는 숨을 헐떡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패닉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 아이가 혹시 나에게 해를 가하면 어쩌지라는 섬뜩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제가 집착했던 그 아이가 이제 저를 미치게 만드는 괴물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됐다, 선영아. 이제 됐다. 내가 나가마. 나는 너희들 가정을 지켜주려 왔는데 오히려 내가 너희를 망치는 것 같구나. 저는 그 길로 짐을 쌌습니다. 아들 정우가 퇴근하기 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짐을 싸는 내내 준이를 안고 방문 앞에 서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승리자의 눈빛이라기보다는 간신히 살아남은 피해자의 눈빛 같았습니다. 어머니, 다신 오지 마세요. 선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들을 만나지 않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손주를 향한 사랑이 며느리의 모성 본능을 건드렸고 결국 패배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지만 서울의 그 숨 막히는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준이를 향한 그리움과 집착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며칠 후 정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선영이가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데 제가 선영이한테 따끔하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다시 돌아오세요. 됐다, 정우야. 이제 그만해라. 내 아내와 내 아이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야지. 저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매일 밤 준이의 작은 얼굴이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뒤져 준이의 사진을 찾아보았고 매일 준이의 성장 일기를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편 아들 정우는 선영이에게 출산 후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병원 상담을 권유했지만 선영이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정우 씨, 나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힘든 건 어머니의 간섭 때문이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니 저는 괜찮아요. 선영이는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이 되면 준이의 숨소리를 확인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때로는 준이를 보며 이유 없이 울기도 했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선영이의 강한 거부에 부딪혀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며 초조함에 시달렸습니다. 선영이 혼자서 준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혹시라도 준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저의 집착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피어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선영이가 준이를 해치면 어쩌지?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제 마음속의 집착은 이제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이를 구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몰래 서울로 올라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짐 가방 하나를 들고 다시 서울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에서 정우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우는 회사 일 때문에 급하게 지방 출장을 가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아파트에는 며느리 선영이와 손주 준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정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며칠 너희 집 근처의 병원 때문에 와 있다. 내 아내에게는 말하지 마라. 혹시라도 준이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오해할까봐 그렇다. 정우는 어머니의 말에 안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선영이의 차를 확인했습니다. 선영이는 늘 준이를 데리고 다니는 유모차를 트렁크에 넣어두었습니다. 저는 트렁크에서 유모차를 꺼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조심스럽게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정우에게 비상시를 대비해 알려줬던 비밀번호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집 안은 어두웠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준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선영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넋이 나간 듯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수면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내가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선영이가 준이를 해치기 전에 내가 준이를 데리고 나와야 한다. 저는 조심스럽게 준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준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하고 작은 몸, 그 무게감이 저의 광기 어린 집착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준이를 안고 방을 나서는 순간 선영이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선영이는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저를 쳐다만 보았습니다. 선영아, 내가 준이를 데리고 갈게. 너는 지금 몸도 마음도 정상이 아니다. 준이는 내가 잘 돌볼게. 너는 내 몸부터 챙겨라. 나요, 제 아이예요. 어머니, 제발. 제 아이 건드리지 마세요. 선영이는 울부짖었지만 저는 그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저는 제가 선영이의 모성 본능을 짓밟고 아이를 훔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준이를 안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 며느리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유모차에 준이를 눕히고 급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새벽의 찬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선영이는 준이가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넋을 잃고 온 집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 떨어진 시어머니의 장아찌 통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데려갔어. 선영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이웃들이 놀랄 만큼 처절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아이를 훔쳐갔어요. 제 아이를 돌려주세요. 선영이의 다급한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고 아들 정우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정우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왜 준이를 데리고 가?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정우는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선영이는 이미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정우의 얼굴을 핥히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거리를 두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당신은 어머니랑 나 사이에서 늘 도망쳤잖아. 내 새끼 돌려줘. 경찰이 두 사람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는 눈물을 쏟아내며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토해냈습니다. 저는 사실 준이가 태어난 후부터 힘들었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준이를 보면 예뻐야 하는데 자꾸만 무서워요. 내가 준이를 해칠까봐. 출산 후 우울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저를 탓하고 제가 못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선영이의 충격적인 고백에 정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가 아내의 예민함이라고 치부했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깊은 병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선영아,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외롭게 했을까? 정우는 아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제야 정우는 어머니의 집착과 아내의 병 사이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한 남편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무거운 돌덩이처럼 정우의 심장에 떨어졌습니다. 내 새끼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울부짖던 아내의 절규가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들키고 싶지 않은 필사적인 방어였음을 그때야 깨달은 것입니다. 경찰은 순애의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순애는 준이를 안고 집에서 곰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준이는 할머니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선영이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정우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순애는 준이를 아는 채 경찰과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내가 준이를 지켰다, 정우야. 선영이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내가 준이를 구한 거야.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선영이가 정우의 뒤에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선영이는 순애에게 달려들어 준이를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순애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어머니의 사랑을 오해했어요. 하지만 제가 출산 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믿어주세요. 저는 준이를 사랑해요. 하지만 자꾸 제가 준이를 해칠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더 미워했어요. 어머니의 집착이 저희 병을 가려주었기 때문이에요. 선영이는 울면서 자신의 병을 고백했습니다. 순애는 선영이의 고백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영이가 나를 미워한 게 아니었구나. 그 아이가 너무 아팠구나. 순애는 자신이 며느리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직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아픈데 나는 너를 나의 적으로만 생각했구나. 나는 그저 준이를 독차지하고 싶었을 뿐이야. 순애는 준이를 선영이에게 건넸습니다. 준이를 품에 안은 선영이는 그제야 안정을 찾았습니다. 준이의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며느리의 진술과 순애의 진심이 확인되면서 가족 간의 일시적 보호 행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함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선영이는 즉시 전문가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병을 이해하고 육아와 집안일을 전적으로 도맡았습니다. 순애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우에게 약속했습니다. 정우야, 엄마는 이제 준이를 소유하지 않겠다. 너희들 곁을 떠나서야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거리두기라는 것을. 엄마는 이제 너희들 옆에서 응원만 할게. 너희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엄마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순애는 자신의 집착이 결국 가족을 망가뜨릴 뻔한 무서운 독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영상통화로 준이를 만났고 오직 할머니의 역할만을 수행했습니다. 순애 씨는 그 사건 이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집착이 며느리의 병을 악화시켰고 내 새끼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처절하게 외면했다는 것을요. 며느리 선영이의 치료는 길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헌신적인 사랑과 순애의 존중하는 태도 덕분에 선영이는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준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영이는 순애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짐처럼 여겼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결단 덕분에 제가 병을 인정하고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의 사랑도 저의 모성도 모두 준이를 향한 진심이었다는 것을요. 두 여인의 화해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 서로의 고통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이가 유치원에 입학할 무렵 선영이의 우울증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시골집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시골집은 가족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정훈의 가족이 찾아왔고 순애는 준이와 효은이에게 둘째가 생겼다고 가정하고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순애는 이제 준이를 독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이가 엄마 품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모성 본능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응원하는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순애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집착이 낳은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 덕분에 아들 내외의 가정이 무너지기 전에 병을 발견하고 사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독점하려 했던 손주의 사랑은 존중과 거리두기를 통해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것을요. 순애는 어느 날 준이의 학교 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준이는 무대 위에서 할머니에 대한 시를 낭독했습니다. 나의 할머니는 곰국을 잘 끓이고 옛날 이야기를 잘 해주는 사람입니다. 할머니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지만 이제는 멀리서 나를 지켜줍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거리두기를 알게 된 후 더욱 크고 따뜻해졌습니다. 준이의 시를 들으며 순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거리두기가 오히려 준이에게는 더 큰 사랑으로 기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애는 무대 뒤로 준이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준이 할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예쁘게 표현해 주다니. 고맙다. 할머니, 이제 알아요. 엄마가 아팠을 때 할머니도 아팠다는 것을요. 준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는 아들 정우와 며느리 선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순애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단단한 믿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순애의 삶은 이제 후회의 극복과 진정한 사랑의 발견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모성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집착을 지혜로운 관심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순애는 시골집에 작은 가족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도서관에는 육아책 대신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과 공감과 대화에 대한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순애는 그곳에서 며느리와 함께 동네 어머니들에게 육아 조언 대신 가족 간의 건강한 거리두기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순애 씨는 그 강연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시어머니들이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집착의 덫에 걸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애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준이를 몰래 데리고 갔던 사건까지도요.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많은 청중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한때 손주를 독점하려 했고 며느리의 모성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아이의 가장 좋은 엄마는 바로 그 아이를 낳은 엄마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역할은 대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뿐입니다. 시간은 흘러 준이는 대학생이 되었고 둘째 손주 효은이는 순애 씨의 조언대로 자신을 아끼는 법을 배우며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순애는 어느 날 선영이에게 오래전 자신이 던졌던 모진 말을 사과했습니다. 선영아, 그때 내가 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고 했을 때 나는 내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너의 모성 본능을 지키려 했다는 것을. 너의 그 용감한 모성 덕분에 너의 병도 치유되고 우리 가족도 살았다. 고맙다. 선영이는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감사해요. 어머니의 집착이 아니었다면 저는 제 병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의 집착은 저희에게 경고음이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빚어낸 깊은 공감과 이해였습니다. 순애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화해와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잊을 수 없는 인생의 교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순애는 밤잠을 설치는 며느리에게 수면제를 챙겨주고 몰래 아이를 데리고 시골집으로 향했던 그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가장 극단적인 집착이었고 동시에 가족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안겨준 반전의 씨앗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그날의 일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성 본능이 얼마나 무섭게 집착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집착이 사랑하는 가족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경고였습니다. 어느 겨울 순애는 시골집 텃밭에서 직접 만든 김치를 챙겨 서울의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도우미가 아닌 귀한 손님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준이가 순애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제가 할머니 방 따뜻하게 해놨어요. 순애는 준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는 눈치를 보지 않고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선영이도 따뜻한 미소로 순애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죠.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께 사랑과 존경을 돌려드릴 차례예요. 순애는 손주와 아들, 며느리를 둘러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잃을 뻔했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자신의 가장 큰 실수를 통해 되찾았습니다. 순애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모성은 독점이 아니라 놓아주는 용기라는 것을요. 순애 씨의 이야기는 많은 시어머니들과 며느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특히 알고 보니 며느리가 출산 후 우울증이었다는 반전 요소는 많은 젊은 엄마들의 공감을 샀고, 시어머니들에게는 섣부른 판단에 대한 경고를 주었습니다. 순애 씨는 이제 육아를 넘어 가족 관계의 전문가로 불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녀가 심은 존중의 씨앗은 계속해서 많은 가정에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순애 씨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갈등은 결국 모성 본능과 집착 사이의 경계선을 알려주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순애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숙제였습니다. 순애 씨가 며느리 선영이의 집에 머물게 된 며칠 동안 그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부엌에서 맴돌거나 준이의 기저귀를 먼저 갈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영이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선영이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준이를 안고 있으면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하고 저 스스로가 괴물 같았어요. 어머니가 자꾸 저를 못났다고 지적하는 것 같아서 더 필사적으로 준이를 독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선영이의 고백에 순애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선영아,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내 잘못이다. 나도 그때 내 아빠를 키울 때 너무 외로웠단다. 그래서 너에게도 외로움을 줬구나. 미안하다. 내가 너의 아이를 세상 누구보다 잘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엄마라는 것을 내가 제일 먼저 믿어줬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모성과 고독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순애 씨는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상실감과 외로움이 어떻게 손주에 대한 집착으로 변질되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선영이는 자신의 출산 후 우울증이 어떻게 방어적 모성으로 변질되어 시어머니를 밀어냈는지 고백했습니다.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두 명의 여성으로서 엄마의 고독을 이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순애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었던 것은 권위가 아니라 며느리의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순애 씨가 시골집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아들 정우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와 선영이 사이에서 얼마나 비겁했는지 알아요. 엄마의 집착과 선영이의 병 사이에서 중재자가 아닌 도망자였어요.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선영이의 고통을 예민함으로 치부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이 가정의 중심을 잡고 엄마와 아내를 모두 존중하는 남편이자 아들이 될게요. 정우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순애 씨는 아들이 비로소 어른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순애 씨는 그 다음날 시골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선영이가
현관 앞에서 순애 씨를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건강한 거리두기를 할게요. 어머니의 시골집이 저희에게는 사랑과 평화를 배우는 학교가 될 거예요.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감사해요. 선영이의 마지막 감사하다는 말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시골집으로 돌아가서 할머니 도서관을 확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육아 전문가가 아니라 가족 심리 상담가로서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강연은 늘 만석이었고 특히 젊은 며느리들과 시어머니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순애 씨는 강연에서 항상 마지막에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손주를 독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믿음입니다. 며느리가 비록 서툴러 보여도 그 아이는 자신의 아이를 세상 누구보다 잘 키울 수 있는 모성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믿어주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모성 본능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순애 씨의 강연은 늘 눈물바다였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은 내 새끼 건드리면 안 돼라는 젊은 엄마들의 감정을 폭발시켰고, 동시에 시어머니들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어 주었습니다. 순애 씨는 자신의 삶이 가장 극적인 반전 드라마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낳지 않은 손주를 향한 집착이 결국 며느리의 깊은 우울증을 폭로했고, 그 폭로가 가족 전체를 파멸이 아닌 회복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사랑과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가득 채워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름다운 빛을 발했습니다. 순애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건강한 거리두기의 지혜는 여전히 많은 가족들 사이에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몇 년 후 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심리학을 전공했고 산후 우울증을 겪는 엄마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준이는 자신의 엄마가 겪었던 고통과 할머니의 집착이 낳은 비극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그의 상담은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모성의 고통을 배웠고 할머니에게서 사랑의 용기를 배웠습니다. 준이는 결혼 후 아내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한때 출산 후 우울증을 겪었어.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은 한때 집착으로 변했지. 우리가 만약 아이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의 마음과 건강한 거리두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 준이의 아내는 준이의 깊은 이해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순애 씨가 평생 가르치려 했던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가정이 되었습니다. 준이는 자신의 가족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랑을 완성하는 가장 극적인 드라마였다고 믿었습니다. 순애 씨는 85의 나이에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서로를 사랑하되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라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순애 씨의 장례식 날, 며느리 선영이는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야 어머니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합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존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선영이는 이제 준이와 효은이의 가장 존경받는 엄마이자 지혜로운 시어머니가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순애 씨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사랑의 지침서로 삼았습니다. 순애 씨가 떠난 후에도 그녀의 집착과 반전이 엮어낸 스토리는 가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었습니다.
순애 씨가 남긴 할머니 도서관은 이제 순애 정신건강센터라는 작은 센터로 변모했습니다. 주륜이가 그 센터를 운영하며 많은 젊은 엄마들에게 출산 후 우울증에 대한 이해와 고부 관계에서의 건강한 거리두기를 가르쳤습니다. 센터의 벽에는 순애 씨가 살아생전 남긴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내 새끼 건드리지 마세요. 그 말은 며느리의 가장 강한 모성 본능이었습니다. 그 모성을 존중할 때 비로소 시어머니의 사랑도 가치를 갖게 됩니다. 순애 씨의 이야기는 결국 모든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가장 단순하고 위대한 진리를 보여준 가장 극적이고 반전 가득한 가족 드라마였습니다. 순애 씨는 비록 자신의 집착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실수를 통해 가족 전체를 구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왜 바이럴돼 나의 해답으로 남을 것입니다. 순애 씨의 삶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존경과 그녀가 새로 만들어낸 수많은 인연들의 감사 속에서 그녀는 가장 사랑받는 어머니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손주 독점과 거리두기라는 상반된 감정선이 빚어낸 이 기막힌 사연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진정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상으로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느끼신 점을 고귀한 댓글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